처음 오신 분. 많으시네요. 세미나가 처음이신 분. 세미나 처음이신 분, 제가 뭐 잘하나 못하나 잘하는지 구별이 안 가겠네요. 그쵸? 비교를 해야 잘하는지도 알고. TV에도 이미 검색을 했어요. TV에서 검증했어요? 네. 전원성 피부 한성견 검색하고 있어요. 그래요? 다 읽어봤어요? 네. 이제 이렇게 법 얘기를 하면 남자분들이 좀 많이 오시고, 투자에 관련된 걸 말하면 좀 여자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래요. 근데 돈은 좀 여자도 잘 버는 것 같아. 지금 돈 못 번 사람들은 다 남편 때문에 못 벌었어. 뭐 하려 그러면 남편이 그냥 하지 말라 그래. 예? 예. 그 남편들은 이제 후회하고 지금 또 세미나에 오는 거야. 이제 늦었거든요, 와봤자. 예. 그 남자들은 그러죠. 나 투자하려 그러는데, 그러면 대화를 안 해요. 하지 마. 뭔지를 말 안 들어, 일단. 그냥 하지 마. 그쵸? 그렇게 되죠. 이번 대책 나온 거 좀들 보셨나요, 혹시? 보셨어요? 뭐 변한 거 없던데요?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저기 LTV DTI 파리 대책에 나왔던 거 그대로예요. 변한 거 없습니다. 저 어제도 나오면 보고 가르쳐 드린다 그랬잖아요. 예? 제가 오늘 공부하고 오전에 와서 공부하고 가르쳐 드린다고 했는데, 공부했는데 공부할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파리 대책 때 다 나와서 더 나올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건들 게 이제 한 보유세 정도? 금융도 이미 우리가 투기 지역 위주로 조이기로 했었고, 이제 경과 조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 이제 우리 투기 지역에서도 이제 줄이기로 했는데, 언제부터 줄인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시작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부동산의 투자를 막을 수 있을지, 왜 못 막는지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드려보고, 과거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5입니다. 그래요? 35이죠. 하여튼 요즘에 군인 보면 애기 같은데 35만 봐도 좀 어려 보여요. 월차 쓰고 오셨어요? 네. 더 잘 가르쳐 드려야겠네. 언론이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어떤 정책에 대한 반영을 전혀 언론들이 안 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왜 이거를 뜬금없이 지금 펴놨냐면, 뭐 23일 날은 이런 발표를 해놓고 23일 날 또 가계대책, 가계부채 관리대책 하면 뭐 어쩌겠다는 거, 내용이 안 맞죠, 그쵸? 예? 이런 막 굉장히 어마어마한 대책을 해놓고서 다음날 또 다음날은 이제 이런 대책들도 나오고, 이제 이런 대책들도 과거 사례, 우리가 예측을 한다는 것은 사실 과거에 비추어 봐가지고 경험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점쟁이가 아니라 과거의 사례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걸 유추해가지고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 거냐. 전문가라는 것이 보통 그렇죠. 똑같은 일을 반복 숙달한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 사이클이 워낙 주기가 크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그런 사이클, 똑같은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하지 못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80년도부터 우리나라가 도약이 되면서 이제 99년도에 IMF를 겪은 것, 그리고 꼴랑 또 10년 있다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니까 그 두 번 겪고 나서 부동산은 10년마다 위험이 온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전에는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53년도생부터 태어나가지고 53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떨어진 적이 없이 계속 올랐는데, 예? 99년도에 한번 떨어지고 2008년도에 한번 떨어졌더니 부동산은 10년마다 위험하다, 그 소리를 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 그쵸?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건 단기적이었던 거고, 그게 10년마다 떨어진다는 말은 자체가 잘못된 거야. 단 두 번 경험해놓고서 마치 그걸 정설처럼 말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온 거니까, 가계부채 이 종합대책은 관계부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다 들어가면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국토교통부 가서 그냥 캡처를 한 거예요. 제가 다 쓸 수도 없는 거 캡처를 한 거고요. 캡처를 해서 캡처한 내용들을 그래도
쭉 한번 훑어보고 가자라는 거예요. 별 내용은 없지만. 그래서 약간은 좀 다른 시선으로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을 봤더니 나쁘지 않다예요. 우리나라 문제가 별로 없다. 근데 미래를 위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 지금 뭐 되게 안 좋다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한 보면은 이제 증가를 했다. 과거 추세에 2배를 상회하는 연평균 129조 원이 증가를 했다. 당연하겠죠. 왜냐면은 과거보다 2배 이상 부동산 경기가 좋았었으니까. 예? 그만큼 했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처분 소득 증가세를 상회하면서 14년 이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처분 소득이란 뜻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금액을 빼고 남는 거를 가처분 소득이라 그래요. 내가 내야 되는 세금들, 그리고 내가 식료품비로 써야 되는 부분들, 내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빼고 남는 돈은 저금을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저금을 해도 되는 거고 여유 있게 써도 되는 거죠. 그죠? 그거를 가처분 소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금을 해도 되는 돈보다 대출이 늘은 게 문제다라는 건데 가처분 소득의 기준을 잡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 거고 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기준 없어요 그냥.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자,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부채 증가로 실물자산도 증가를 하고 부채 점유율이 이런 가계 상환 능력은 또 양호하다. 그죠? 하지만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실물자산도 증가를 했다. 그죠? 총재산, 순자산, 실물자산도 증가를 했고 보면은 순자산도 증가를 했어요. 부채도 증가를 했고 총자산도 증가를 했고 실물자산도 증가를 했고 순자산도 증가를 했고 총자산이 뭐예요? 자산은 뭐죠? 총자산. 부채를 안고 있는 전체 금액. 예? 내가 갖고 있는 전체 금액. 실물자산, 내 부동산에 대한 자산 금액. 그것도 증가를 했고 순자산. 전체 재산에서 부채를 뺀 내 재산. 다 증가를 해서 뭐가 문제라는 건데 도대체? 문제가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총자산이 4.1 증가를 했고 3.1이었고 4.3이었고 3.3이었고 4.4, 3.4 똑같은 비율로 증가했거든요. 그죠?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이런 거 되게 어렵게 만들어요, 보면은 자료들을. 여러분 막 그래프 보면 다 그래프잖아요. 잘 못 알아보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다 알면 안 되니까 그냥 못 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 혹시 여기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되셨던 분? 우리 관리처분 내역서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렵게 만들죠. 왜냐면 쉽게 만들면 말이 많아져. 엄청 어렵게 만들어요. 아무도 못 알아보게. 그냥 동호수만 지정하게 그냥. 예.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몰라. 책을 보면. 그쵸? 그런 것도 있어요. 금융기관 손실 흡수력도 충분하다라고 하고, 그러나 높은 증가세 지속시, 뭐 그렇겠죠. 높은 증가세가 지속이 되면, 근데 무작정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호황이니까는 지속이 되는 거지 무작정 지속이 되겠어요? 또 가격이 좀 안 오를 것 같던 좀 스스로 시장에서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요, 저희는 여기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굉장히 취약 계층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지, 탕감을 위한 정책이지, 이게 부동산에 대한 게 굉장히 문제 있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주 목적이 취약계층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왜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진보라 그래요, 진보. 보수가 아니고 진보. 진보는 프롤레타리아 편을 드는 거거든요. 부르주아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결론은 거기에서, 정책에서 시작된 거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는 요인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투자를 멈추는 자체 잘못된 거예요, 사실. 들어오십시오. 그죠? 보통 투자 못하는 게 문제가 있으면 투자를 안 하는 건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문제가 있을까봐 못했잖아요. 그죠? 좀 좋아서 못하고 문제가 있을까봐 못하고 문제 없대잖아 지금.
문제 없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 문제 없어요. 계속 문제 없었어. 여러분들만 못한 거지. 혹시나 떨어질까봐. 떨어지는 타이밍도 떨어질 수 있지 왜 안 떨어지겠어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안 본인이 이 시간이랑 가격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본인의 속이 좁을수록 투자를 못해요. 왜냐면 본인이 속이 좁다라는 뜻은 기간을 굉장히 짧게 잡는 거지. 기간을 굉장히 짧게 잡으면 요만큼 잠깐 떨어지는 걸로 잠을 못 자. 그냥 못하는 거야. 근데 본인이 기간을 충분하게 본다면 이 안에서는 충분한 파동이 있을 수가 있지. 충분한 파동이 발생을 하겠죠.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그래프가 우상향을 띠겠느냐 우하향을 띠겠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고 한 달 있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너무 궁금해하는 거야. 네? 계약하고 잔금 내면서 올랐냐 떨어졌냐 물어보니까. 그죠? 그렇게 빠르게 움직여요? 안 그래. 부동산이라는 게. 좀 떨어질 수도 있지. 근데 긴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고 있던 집들이 떨어진 집 있나요? 없습니다. 남들보다 덜 올린 집은 있겠지. 떨어진 집은 단 한 개도 없어. 있어요. 큰 평수들은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또 용인 쪽에서 오셨네. 용인 쪽에서 오셨어. 예. 큰 평수들이 떨어졌다는 것은 요 기간을 봤겠지 또. 아주 긴 기간을 보면. 저는 마곡지구 그쪽 가양동인데요. 다른 거는 작은 거 막 다 올랐는데 오히려 큰 거는 옛날에 그 9호선 들어오기 전보다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어디 아파트가 그래요? 그쪽에 뭐 일단지라고 가야동신 아파트 있거든요. 어디요? 한강변에. 한강변에 무슨 아파트? 대하동신 아파트요. 대하동신 아파트. 네. 단일 평형 아파트인가 그게? 큰 평수들만 큰 평수만 있는 있는 아파트지. 네. 그 아파트는 그래요. 글쎄요. 그건 왜냐면은 그거는 부동산의 지역의 특성을 반영 못한 평수야. 그게. 지역의 특성. 그래서 가양동 수준은 예전에 이제 지금은 좋아지겠지 앞으로. 왜냐하면 그 전에는 마곡지구라는 게 없이 가양동의 특성이 옛날부터는 이주민 단지야 원래 가양주공이 등촌주공 이런 데가 실향민들을 위한 단지예요. 실향민들을 위한 단지. 그래서 굉장히 옛날에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특히나 이 등촌 가양주공을 가보면 신호등 건널 때 애기가 안 타 있는 유모차를 끄는 할머니가 꼭 두세 명씩 있어요. 희한한 동네예요. 네? 이제 그런 동네에서 대형 평수가 인기가 있겠어요? 네? 애기가 안 탄 유모차를 두 명씩 끌고 있다니 희한해. 허리가 구부러. 그러니까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못 걸으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의료 보조기구도 아니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그러니까 그런 동네에 40평대니까 안 오르지 당연히. 그죠? 자, 지속시 성장 제약 및 취약 차주 부담 우려가 되고 인구 및 주택 시장 구조 등 구조적인 요인도 작용을 해요. 자, 노후 대비 자영업 진출도 많았고 이제 왜냐면 퇴직이 많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퇴직이 많아지면서 대출을 활용을 안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겠죠. 왜냐면 우리가 은행 금리라는 것은 최하위에 우리나라가 이제 돌아가는 동안에 가장 낮은 금리를 퍼센트를 차지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가게한테 주는 그리고 은행이 이제 가게한테 주잖아요. 그 다음에 기업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렇죠? 기업이라는 게 있을 거고, 이제 우리가 뭐 성장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사실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은행은 기업이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업한테 싼 이자로 기업이 내는 이자보다 얘는 더 적은 금액을 가져가잖아. 이 안에 은행이 있는 거잖아. 그죠? 얘한테 3%로 주면 얘한테 이자로는 얼마를 안 주게 되지. 그쵸? 예를 들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리고 얘는 그럼 3%로 빌렸다면 성장을 한 5%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1억을 은행에서 빌렸으면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 그럼 무조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그 돈을 투자를 해서 해야만 사업을 할 가치가 있는 거지. 은행 이자보다 우리가 돈을 못 벌면 은행에 이자를 넣고 그냥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 정도의 목표 또는 자신을 갖고 하겠지. 처음에 물론 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생산성 있는
업종이 늘어날수록 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누구든지 간에 대출비도 못 갚을 정도의 사업을 하면은 사업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건 당연히 자영업 진출을 하고, 이제 자영업 진출이라는 것은, 이제 은퇴를 하시거나 하신 분들이 또는 회사를 그만둔 분들이 본인의 노동을 제공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자영업인 것이고, 그죠? 노동을 제공 안 하고 그냥 임대만 하려고 하는 것은 임대주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근데 보통 대부분 임대 사업 쪽으로 많이 가겠죠. 왜냐면 노동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겠죠. 그죠? 서비스업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나이 들어서 서비스하면 뭐 서비스 받는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되죠, 보통.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임대 사업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당연히 대출도 많이 늘어나고. 근데 임대 사업을 권장하기 때문에 이거는 두고 가야 되는데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한이 아마 없어질 겁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예. 그냥 권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임대주택의 의미가 없어지거든, 원리금까지 갚아라 그러면은. 그래서 왜냐면은 은행이라는 게 적정한 BIS 비율을 유지하라는 것은 은행은 과도하게 대출을 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라고 하는 거야. 맨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근데 가계대출을 못하게 해주면 은행이 돈을 어디다 쓰겠어요. 결론은 사업자 대출로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사업자 대출이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은행 금융 구조가 당연히 바뀌겠지. 그래서 임대사업을 또 권장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굉장히 편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과거 사례를 다 보고. 자, 가계부채 증가 원인. 자, 금융 완화 규제와 금융권 가계대출 취급 유인이 상승작용했다. 뭐, 주거비 상승. 이건 참 희한한 내용이,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차입비용 감소, 주거비 상승 등으로 임차 가구의 주택 매입이 전환됐으면 이거는 냅둬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가계대출의 증가가 임차 가구의 주택 매입 전환이 됐다라면 이건 사회적인 목표 아니냐라는 거죠. 이거를 왜 문제시하는 문구를 썼는지 저는 도대체 이유를 잘 모르겠다. 자,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 증가로 가계대출. 이건 이제 임대사업자가 늘어난 것과 마찬가지, 동일한 뜻이겠고, 그쵸? 이건 정상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순자산이 증가를 하면서 보통 사람들의 자산, 임차인들은 자산이 없다, 순자산이 증가를 하는 거겠지. 예? 자산이 증가를 하면서 부채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사회적인 현상 아니냐, 그냥. 사회의 규모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당연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 호조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정책 모기지 증가를 했고, 인구 및 주택시장 구조 등 구조적인 요인도 인구 구조상 적극적인 차익 계층이 증가를 했다. 35세에서 59세까지 인구가 우리나라에 3천만 명이에요. 예? 우리나라에 3천만 명. 여기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둘이서 30세 차이가 안 나잖아. 그지? 24세잖아요. 24년 안에 3천만 명이 있는 거야. 24년 안에 3천만 명. 그러면은, 24년이 몇 개월이에요? 네? 12 곱하기 20 하면 240개월에다가 48개월을 더하면 되지. 그죠? 288개월이잖아요. 그죠? 288개월이라는 뜻은 3천만 명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매달 100만 명씩 은퇴. 매달. 그죠? 그렇게 되는 건가? 100만 맞아? 10만 명? 매달 10만 명씩 은퇴를 하나? 그죠? 매달 10만 명씩 은퇴. 매년 100만 명씩 은퇴하고. 120만 명씩. 매년 120만 명씩 은퇴. 그러면은, 적극 차익 계층들이라는 건 뭐냐면 결론은 이 사람들이 양쪽으로 나눠질 사람들이겠지. 앞에서 분석을 해본 결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영업으로 가든지. 그죠? 잘 생각해보자라는 거야, 그냥. 이걸 봤으면. 자영업으로 가든지 임대사업을 하려고 할 거 아니냐라는 거지. 통계를 보면.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은 오르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편의점으로 갈 수는 없다면, 임대사업 쪽은 가격이 오르지 않겠어요? 미리 가는 수밖에 없지 않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가려는 적극적인 사람들이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관련 뉴스도 얼마 전에 났었죠. 뭐 2024년까지 뭐 인구는 줄어도 가구 수는 는다.